죽음을 이해하는 법. 비루한 죽음과 위대한 죽음의 차이는 죽을 때가 되면 그 사람의 값어치가 드러나게 돼 있다. 깨달은 척 하던 고승이 지질하게 마지막을 맞기도 하고 채 20살도 못 산 청년이 자신의 장기를 나누어 주며 의연하게 삶을 정리하기도 한다. 현자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미국 경제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던 스콧 니어링의 죽음이다. 안정된 대학 교수 자리를 때려치우고 버몬트주의 숲속으로 들어가 자연인이 된 그는 80대 중반 무렵 스스로 죽음의 방식을 정한다. 스콧이 정한 30가지 죽음 지침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나는 집에서 죽고 싶다. 나는 의사 없이 죽고 싶다. 나는 지붕이 없는 열린 곳에서 죽고 싶다. 나는 죽음의 과정을 느끼고 싶다. 따라서 어떤 진통제, 마취제도 필요 없다. 내가 죽은 다음 주변 사람들은 슬픔과 회한에 잠기지 마라. 내가 들어갈 나무 상자에는 어떤 장식도 하지 마라. 어떤 장례식도 해서는 안 된다. 나를 태운 죄는 나무 아래 뿌려주길 바란다. 스콧은 100세가 되자 스스로 고형 음식을 끊고 주스만 마시며 죽음을 준비했다. 곧이어 주스를 끊고 물만 마셨으며 1983년 어느 여름날 임종을 맞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아프리카 원주민의 노래를 읊조렸다. 나무처럼 높이 걸어라. 산처럼 강하게 살아라. 봄바람처럼 부드러워져라.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 헬렌이 몸이 떠나도록 두세요. 썰물처럼 가세요. 같이 흐르세요. 당신은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라고 말하자 스콧은 좋아. 라고 말하며 최후의 숨을 편안하고 길게 내쉬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스콧은 교수로 재직할 때까지 급진적 이론가로 이름을 떨친다. 그러나 의견 대립의 회의를 느끼고 시골 마을로 들어가 글 쓰는 농부로 생을 마감한다. 그의 자서전은 세계적인 스터디셀러다.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삶의 수단이나 목표가 비열하고 저급하다면 그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으며 자존심을 유지할 수도 없다.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도 올바른 동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얻은 지식이 생계수단이 되어야 한다. 많은 돈을 벌어서 세상을 돕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스콧은 돈은 무조건 인간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답했다. 돈에 의존하기보다는 삶의 방식을 바꿔 의미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그는 분명 이상주의자였다. 하지만 누구도 그가 틀렸고 우리가 맞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도 술록도 별도 모두 이 세상의 여행자일 뿐. 19세의 일본 대학생 호시노 미치오는 유명한 헌제빵 거리 간다에서 알래스카를 담은 사진집 한 권을 보게 된다. 그는 무엇에 홀린 듯 사진집 앞부분에 실린 역광으로 촬영한 마을 사진에 마음을 빼앗긴다.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생명이라고는 아무것도 살지 않을 것 같은 설원 위에 자리 잡은 비현실적인 마을이었다. 사진 설명에 있는 마을의 이름은 시슈머 레프. 호시노는 시슈머 레프 촌장에게 편지를 쓴다. 주소를 알 수 없어 겉봉에는 시슈머 레프 알래스카 USA라고만 적는다. 그 마을에 가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 할 테니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어느 날 기적적으로 답장이 도착한다. 오세요. 여름은 술록불을 자르는 철입니다. 그 작업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호시노와 알래스카의 인연은 그렇게 운명적으로 시작됐다. 알래스카에서 석 달을 지낸 그는 한 번뿐인 생을 그곳에서 보내기로 결심한다. 이 세상 끝인 줄 알았던 곳에도 사람들의 삶이 있다. 지구 어디에서 살든 인간은 한 가지 점에서 모두 똑같다. 누구나 한 번뿐인 소중한 생을 산다는 것이다. 세계는 그런 무수한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으로 돌아와 경제학부를 졸업한 호시노는 동물 사진작가의 조수로 들어간다. 2년 동안 사진을 배운 그는 알래스카대 야생동물관리학부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알래스카 사람이 된다. 그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매체에 알래스카의 숭고한 자연을 보여주는 일을 하며 생을 보낸다. 그가 남긴 책에는 알래스카 바람 같은 이야기, 여행하는 나무, 영원의 시간을 여행하다 등이 있다. 책에서는 어떤 일에 영혼을 묻지 않는 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문장들이 여럿 발견된다. 어떤 생명도 한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사람도, 카리브도, 별조차도 무궁한 저쪽으로 시시각각 여행하는 것일 뿐. 자연이란 인간의 삶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마저 포괄하는 것이다.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잔혹하다. 자연은 연약하고 강하다. 안타깝게도 호시노는 바람과 카리브와 곰과 인간이 평등한 구성원으로 오차없이 돌아가던 알래스카에 균열이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석유나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문명이 밀려들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다. 호시노는 한 이누이트에게 말을 전한다. 에스키모의 삶에는 카리브 떼가 전부였지. 우리는 카리브와 함께하면서 정신적인 충만을 얻었어. 완성된 삶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언젠가 화폐 경제가 들어오면서 인간과 카리브의 관계가 약해졌어.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찾기 시작했지. 그런데 그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게 카리브 때와 달라 아무리 쫓아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었어. 사람들은 완성된 삶에서 그렇게 점점 멀어졌지. 호시노는 가슴 아픈 사고로 생을 마감한다. 1996년 그는 텐트를 습격한 곰에 의해 촬영 현장에서 사망한다. 바람과 카리브가 가는 곳은 아무도 모른다. 알래스카의 속담처럼 호시노는 그렇게 무궁한 어딘가로 떠나버렸다. 그의 삶의 경위를. 삶이란 끝없이 진행되는 이해할 수 없는 실수다. 여름방학 어느 날 저녁 나는 우연히 사회과 부도를 펼쳐보고 있었다. 시선이 서해안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비인이라는 지명이 눈에 들어왔다. 참 예쁜 이름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자를 보니 감쌀 비, 어질 인이었다. 어진 것을 감싸는 땅이라니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무작정 터미널로 향해 비인면에 도착했다. 비인은 내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바닷가에 걸터 앉아 노을이 질 때까지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묘한 느낌이 나를 감싸 안았다. 흘러간 일들이 이야기가 되어 내게 다가오는 듯했다. 지금은 폐장을 했지만 해수욕객으로 가득 찼을 개화기 만선한 배에서 생선을 부리는 어부들 모습, 한때 융성했을 염전, 세월과 함께했을 사람들의 삶과 사연이 몸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물론 지금 비인은 또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있겠지만
30년 전 비인은 내게 그렇게 다가왔다. 제발트의 책 토성의 고리를 읽으며 자꾸만 비인 여행의 기억이 또렷이 다가왔다. 작가 제발트는 쇠락한 지역을 여행하며 책의 제목을 토성의 고리라고 했다. 토성이 생성될 무렵 부서져 나간 먼지와 얼음이 궤도를 떠나지 못한 채 레코드판 모양으로 토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토성의 고리다. 생성에 기여했으나 이제는 부서져 버린 것들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잔해 때문에 토성은 가장 아름다운 행성이 될 수 있었다. 자네들이 토성의 미학을 완성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대한 결과물을 볼 때 인간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섬세하고 개성 넘치는 작가는 비행기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독백한다. 이 높이에서 보면 주택과 공장은 보이지만 인간은 확인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결말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끔찍하리만큼 분명해진다.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폐허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